네, 여의도 뒷담화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시당위원장입니다. 이준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준배입니다. 네, 김민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화문 집회 영상하고 광고 영상 나가는 동안에 두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꼭지 이름이 여의도 뒷담화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뭘로 바꿔드려요? 앞담화. 앞담화. 우리가 왜 뒤에 숨어서 뒷담화를 그렇죠. 합니까? 저희는 항상 당당하게 말하니까 앞담화로 바꿔주십시오. 아이고, 그래요? 뭐가 무섭다고. 예, 그럼 다음 주부터는 두 분 모실 때 여의도 앞담화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준배 위원장. 글쎄요, 저는 맨 마지막 이제 오늘 담화하시는 걸 전체를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그 맨 뒷부분에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결기에도 차 있었지만은 본인께서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나를 던져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내용으로 봤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왜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왜라는 생각이 아마도 상당수 국민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담화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영화 제목인데요. 레버넌트라고 죽음에서 돌아온 살아 돌아온 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3일 날 계엄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12월 4일 날 제가 아마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페북에 올리셨죠. 예, 페북에 올린 거를 또 우리 박사님께서 쭉 읽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저는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법과 그리고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었을 거다. 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엄중한 어떤 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서마저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 헌법과 그리고 법률을 지켜서 내 의지를 이것이 내 어떤 욕심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 충정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걸 고스란히 오늘 담화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거들 말이 거의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왜 계엄이라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면은 그래요. 이게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잖아요. 교육 지식이나. 근데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는 문맹에 가깝거든요. 그럼 모든 분들이 다 생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이지만은 또 내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것은 뉴스에서 헤드라인만 흘러나올 뿐이고 우리 같이 맨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공부해도 어떨 때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다 공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러고 나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헤드라인을 보고 이야기해요. 헤드라인만 보고. 그러면 지금 이미 대통령은 내란 선동자가 되어 있고 막 일부 국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처럼 되어 있고 그럼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죠.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을 누가 해줘야 되냐. 사실은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패널들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국민의힘 식구들이 해주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네.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 종사자잖아요. 우리는 정치 종사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기해야죠. 네. 근데 이걸 다 입을 다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몇 번을 썼다가 그냥 지웠는데 쫄보들아 쫄지 말고 싸워라. 내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이렇게 좁니까 도대체. 그리고 정치를 어떤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모른다. 정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가 여론 따라가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 말처럼. 그럼 정치 왜 합니까? AI 두고 AI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여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혹은 정보의 양의 부족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이거를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정치여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여론만 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보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누군가가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의도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해줄 리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 스피커가 약하니까 여기저기서 나와서 얘기를 해도 모든 국민들에게 안 들리고 그럼 대통령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지자들은 마음이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댓글들을 보면요. 오늘 다마의 JTBC와 채널A와 뭐 이 프로에 따라서 댓글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한 번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제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가족분들 진짜 우리 보수 정치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날라주셔야 돼요. 당협위원장님들 나 이렇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의사 표시해 주셔야지 당협위원장님을 따르시는 또 당원분들이 우리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같이 이야기하세요. 저희들이 선두에 쓸게요. 저희들이 힘은 없지만 앞장서서 칼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같이 외쳐주십시오.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고 외쳐주십시오. 네. 예,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 좀 당겨주시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8분, 29분 정도 되는 이 녹화된 영상인데 이 영상이 나온 직후에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이제 탄핵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서 우선 탄핵 전에 탄핵은 시간이 걸리니까 출당부터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윤리위를 10시에 소집을 해놨어요. 지금 국민의힘 앞에 그 소식을 듣고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사발통문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한동훈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참 이걸 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면 이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이상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이게 계엄 해석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 몇 차례 있었지만 과거의 계엄이라는 것은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도하게 행했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현재의 계엄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계엄이라고 하는 그 의미만 갖고 얘기하면 역사의 그런 어떤 기억으로 지금의 계엄을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계엄에 벌어진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해석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생기는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의 계엄, 그리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국민이 그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오픈된 환경에서의 계엄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위 얘기한 종북주사파 그리고 좌파 민주당 이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안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갖고 마치 계엄이 국민을 향한 총뿌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이런 상황을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 저는 결국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자들, 이 내부에 있는 이자들이 내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규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네. 공중파에 나가서 저처럼 얘기한 분이 또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KBS 뉴스에 나가서 이 주제가 나왔길래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사퇴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이 이유를 파악하지도 않고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사퇴해야 됩니다. 네. 사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당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총선에서 지고 나서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탓으로 돌렸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공천을 못 받았지만은 한동훈 체제에서요. 한동훈 대표 저 혼자 변호했습니다. TV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의 잘못만으로 돌려선 우리 보수의 발전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두의 책임이다. 여기 앉아 있는 나까지 책임이 있다. 한 명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 책임이라고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본인은 책임이 없고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니 대통령 탈당하라. 언제부터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당이 진짜 어려울 때 같이 찬바람 맞아봤습니까? 뜨거운 열기 아스팔트 아래 앉아 있어 봤습니까? 근데 왜 당들을 이렇게 흔드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대통령을 향해 공격하는 분들 언제부터 보수 정치인이었습니까? 지금은 보수 정치인 맞습니까? 전 묻고 싶어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반성하세요. 지금 코너에 몰려 계신 의원님들 나중에 또 우리 당 편해지면요. 지금 고생했던 분들 다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정체불명의 사람들 끌고 들어올 거죠. 그러면 우리 당은 계속 힘든 거예요. 영원히 힘든 겁니다. 잠깐 빛 들었다가 다시 그늘인 거예요. 다시 곰팡이 피는 그늘로 처박히는 겁니다. 진짜 보수를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평상시에 보세요. 평상시에 봐두셔서 이 멤버들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면 당 안 무너져요 쉽게.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내란이죠. 내란은 정권 창탈을 하기 위해서 정권을 치는 거예요. 정권 치는 사람 두 집단뿐이 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한동훈 세력하고 두 세력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내란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저 한동훈 대표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우리 당원들이 그 엄연한 기회를 줬어요. 벌써 그 기회를 다 실패로 귀결을 한 사람입니다. 이미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그 신뢰를 잃은 사람이 다시 현재 상황을 직접 해결해야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그 혼란을 우리가 지금 다 몸으로 다 겪고 있고 오늘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을 출당하겠다. 출당될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기습적으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원내 많은 원로분들과 함께 협의해 갖고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들을 감히 당대표 혼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이미 이성을 잃은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물러나고 그리고 우리 당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짓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이 전국을 수습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다시 신뢰를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도 여기 선배님들에 비해서 정치 경력이 짧지만 2019년 1월부터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당 대표가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런 중대사를 발표를 마치 당의 입장인 것 마냥 발표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정당이 맞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의 뜻까지도 무시합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지금 당대표에게 고성을 질렀는지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정치의 롤모델을 이재명 대표 아바이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지금 국민의힘의 아바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내 말 한마디면 착착 움직이는 이재명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여기에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본다면 더 현명한 답을 찾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이 위기일수록 그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옥석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8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놓고 우리가 잊어버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번에는 정말 이 천박하고 사악한 배신자들 잘 정리해놓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결국은 공천에서부터 시작한 공천 참사의 결과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새로운 인재가 아니라 이미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소위 좌파 성향이 강한 키즈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근간을 다 해쳤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혼란, 이거보다 더 큰 국민적인 어떤 이 상황을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 모든 것들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고 다음 지선 때는 결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네. 옥석을 가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이의 배신 행위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고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한동훈이 배신은 뭐 너무나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식상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요즘 몇 분이 좀 안타까워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또 오세훈이는 왜 그래요? 그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우리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요. 이 정치를 하면 여론을 이끌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론이 아니라고 할 때도 내지는 그게 맞다라고 할 때도 그거에 그 거시적인 또 큰 틀에서의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딱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 눈치에 의한 자기 정치적 철학과 가치관 없이 그렇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그래도 우리 당에 굉장히 오래 우리 당의 이름 아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혼자의 기술과 혼자의 어떤 능력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저버리고 있는 거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아까 보수 정치가 참 비겁하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디올백 사건이 터졌을 때요. 파우치. 네. 파우치. 저는 이게 사실은 백이라고 하나 파우치라고 하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차피 이건 모함인데 백이든 파우치든 간에 이거는 저는 종북 세력의 공작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간첩 수사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 이거를 처음부터 이 사건 터지자마자 방송에서 전 이 입장으로 끝까지 떠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제가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김민수 카바 칠 걸 카바 쳐라라는 욕을 정말로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카바 칠 걸 카바 쳐라. 저 혼자 떠들면 이거 이렇게 욕을 먹어요. 근데 이때 당에서 함께 떠들어줬다면요, 최소한 수사를 제대로라도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저 최 목사가 누군지 확인해 보려고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때 보수의 정치인들은 어떤 길을 택하냐? 야, 여기서 내가 택하면 이거는 꼴통 보수처럼 보일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좌파는 어떻습니까? 좌파는 진짜 죄를 지어도 엄호를 해요. 오늘 조국이 깜빵 들어간다 그래도 야, 조국 5년 후면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패널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게 좌파와 우파의 차이예요. 좌파는 내 편이요, 진짜 도둑놈이어도 편을 듭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까지 편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 목사 사건도 최 목사 한 명 조질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막 나가네요. 근데 그런데도 이야기 안 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특검까지 와버리는 것이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요, 계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는 방송 나가자마자 똑같은 견지를 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야, 김민수 이것까지 가봤죠. 저희는 진짜 글러먹었다. 댓글이요, 제 자식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제 부모님 욕까지 나와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카톡 보면 민수야 제발 방송 나가지 말아요. 아마 이거 보시면서도 그러실 거예요. 최근에 뭘 하시냐면, 야, 그래도 고성국 TV는 댓글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근데 제발 좀 방송 나가지 말래요. 무서워 죽겠대요, 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네. 민수하고 얘기가 우리 이제 비겁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겁하잖아. 사실 솔직히 비겁해. 비겁해요. 왜 비겁하자면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이 아닌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비겁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최 목사 사건도 우리 뭐 디올 파우치 뭐 이런 말에 대해서도 참 이런 게 뭐 우리가 좀 뭐 백이 맞다 파우치 맞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상은 그랬어요. 그걸 받은 건 현상이고요. 본질은 뭐냐면
그것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뇌물의 성격이 강했고 함정을 팠고 그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탓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는 게 비겁한 거죠. 제가 이것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게 내란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란이 지금 정권 정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종북주의자들이요 지금 김여사 함정파 그리고 대통령 지금 그때 탄핵 청원 넣은 것도 이거 지금 종북주의자 아닙니까? 그럼 이런 놈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여사를 함정에 파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권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이거 다 모아보면요. 저는 그래서 계속 배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최 목사가 어떤 이점을 보려고 지금 그런 공작을 했겠냐. 이거는 그렇죠.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최 목사가. 그럼 이득 본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배우가 있다. 왜 이거를 배우를 찾아내라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최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뒤에 분명히 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못하냐. 이거를 일제히 국민의힘에서 떠들면은 이게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백에서 최 목사로 주제를 바꿔놨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엄을 여기서 고성국 우리 선배님이 떠드시고 제가 떠들고 여기 선배님들 떠들고 근데 이 몇 명이서 얘기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힘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떠들어대면 이거 그 다음날 최소한 여론이 이렇게 기울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바라보는 게 그래요. 지금 오늘도 선관위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바로 이것은 선거 조작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자기 당선에 대한 부정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현상일 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방호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북한 해커들에게 대한민국 안보가 뚫린 문제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뒤로하고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그럼 당신 당선도 뭐 부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이게 굉장히 비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져 들어가서 분명히 이 원인과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트럼프는 당선됐는데 왜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방송들에서 지금 고정 하차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전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규 방송에서. 이재명도 2017년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를 나와서 난리를 치지 않았냐. 자동개표 문제가 있다. 전체 수검표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이재명 아니냐.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2016년도에 선거 부정선거 시위할 때 나와 있었다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보수인데 보수가 져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통령 전에도 여야 구분 없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면 나섰던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졌다라고 나선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의혹이 있다면 네. 그리고 맨날 정치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진실 규명하자. 진실을 규명하자. 근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왜 진실 규명하는 걸 겁을 내요? 규명하면 되지. 국민의 참정권의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국민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순한 세력들이 그걸 먼저 보고 있는 게 그게 네. 문제인데 왜 그 문제는 다가서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IT 관련 사업을 하셨잖아요. 전 IT도 했죠. IT도 했고. IT보다 서비스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요? 뭐 저는 이제 IT는 잘 몰라요. 뭐 이 컴맹이니까 아직도.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정론일침에서 전해드린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합동점검 결과 보도 자료를 쭉 이제 전해드렸는데 저 같은 컴맹도 해킹하겠더라고. 이 선관위의 그 보안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죠?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뭐 선관위 자체 안에 IT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외부에 위탁을 주고 관리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위탁업체의 오너가 네. 문재인이 후원자. 아니 뭐 그렇다고도 하고 뭐 수익이에요. 쌍방울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이 선거 관리에 대한 결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국내에 있는 정치 상황이나 그 어떤 지도자를 뽑고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해 놓고도 지금도 부정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저는 사실 서버 관리보다 더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서버 관리 당연히 돼야 되죠. 그리고 제가 이건 서버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비단 지금 성관이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해커들이, 제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관 어떠한 곳도 뚫지 못할 곳은 없다. 뭐 이거 몇 시간 안 걸린다. 어디든 다 뚫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허술하다. 라고는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 비번이 무슨 27자리여갖고 결국 못 풀었다며. 그 그 정도 한동훈이는 못 뚫네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 약간 아니, 왜 약간- 성격 문제. 이건 성격이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 최소한 자기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를 한 달 주기로 아니면 2달 주기로 계속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얼마든지 그것을 가만히 두면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다 해치해가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선관위도 당연하죠. 그걸 언젠가는 20 뚫리겠네. 아니 그럼요. 27개 아니라 100가지를 써서라도 계속 또 바꿔주는 여기 것이 아주 정상인 중요한 거죠. 제한이 있어요. 비번이 1, 2, 3, 4, 5가 뭐냐? 1, 2, 3, 5, 6 정도로 좀 고쳐야지. 아니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더 이해 안 가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7월에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이번 7월에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예. 의사당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당 사건.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면은 국익적으로 손해 볼 일이 너무 많다. 대통령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진다라고. 네, 이런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관위는 이렇게 절대존엄이어야 됩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요. 여기에 지금 이미 채용 비리부터 온갖 비리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리스크가 밝혀졌다라고 하면 성역이 없어야죠. 대통령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선관위는 이렇게 절대존엄입니까? 파헤치려면 파헤칠 수 있어야죠. 언제든지 조사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 조사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확인해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요. 헌법기관 당연히 존중해야죠. 근데 이 헌법기관이 고인물이어서 썩었다. 이 안이 정말 해체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썩은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로 이것은 수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국민의 권리라는 걸 달리 네. 해석하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리인 거죠. 대통령이 들여다보고 대통령이 보고하라는데도 무시하고. 그럼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왜?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헌법기관이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다양한 채널에서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여야 할 거 없이 끝없이 이 문제는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고 사회 혼란이었잖아요. 그럼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그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선관위가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김민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초월적인 헌법 위에 초월적인 그 이상의 힘을 본인들의 힘을 가지고 믿고 그것이 진짜 힘인 듯 그렇게 행동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렇게 하면요 선관위가 지금 그 판사들의 정관예우 장뿐이 안 돼요. 예. 저렇게 지금 문제가 많으면 당연히 건드려야죠. 해체해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당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든 선관이든 이게 리모델링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재개발하면 된다. 네,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회에 정말 야 이거 잘못된 부분들 다 도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우리 이 지지자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같이 싸워 주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종북 수사파들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한동훈 똘마니들이 속속 이른바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나도 탄핵 찬성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수. 저는 물론 제 바람은 당연히 탄핵 소추조차 안 되는 것이지만은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 소추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다. 8명의 이탈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박사님께서 한동훈 똘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으로 갈 것이다. 고작해야 한동훈 패거리가 이것뿐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결과가 될 것이고 네. 당대표를 냈고 비대위원장을 했는데도 고작 이 정도뿐이 장악하지 못했구나. 이건 결국에는 한동훈 리더십의 부재라는 결과도 갖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요, 여기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탄핵 소추까지는 국회에 살지 몰라도 탄핵 결정하는 건 헌재이고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아니에요. 예, 탄핵이라는 것을 딱 결정할 수 있는 건 헌재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 진실로도 그렇고 전 기각된다라고 봅니다. 네, 기각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모한 마지막 한 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무모한 거죠. 이미 새로 선출된 우리 원내대표도 탄핵을 반대했고 김건희 특별법을 반대한 것, 이것을 당론으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자가 대표로 있는 당도 당론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정당이거든요.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근데 이 당론을 거부하고 말로는 본인의 양심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설픈 양심이죠. 정치를 정말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원내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된 거 자체가 국민의힘의 그늘 아래서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사당화하려고 했던 대표의 말에 그것을 모두 옳다라고, 자기들 양심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하겠다. 나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하겠다. 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다 함께 이제 죽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탄핵 당연히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뭐 탄핵 해라. 그러나 국민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흔들려고 하는 불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다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이상은 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읽혀지는 건 탄핵 피하지 않겠다 해라.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한동훈 똘마니들한테 뭐 탄핵하면 안 돼요. 탄핵하면 큰일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려면 해라 이것들아. 안방 끝까지 붙어보자. 토요일 날 아마 저는 뭐 될 겁니다. 아마 그걸 각오하신 것 같고요. 또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켰고 거기에 이탈표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전초전이었고 이제는 뭐 본선은 분명히 그들은 그런 해당 행위를 할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창에서도 아까 제가 광화문 집회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서울에 올라가겠다. 부산인데 어디로 모이면 되냐. 뭐 가급적이면 함께 오시는 게 좋다. 뭐 이런저런 댓글들이 지금 댓글창을 굉장히 뜨겁게 달고 있는데 토요일 저희도 당연히 광화문에 나갑니다. 근데 이준배 위원장이 2.3회 이끌고 있잖아요. 예. 2.3회도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합니까? 예, 저희도 11시에 모여서 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길이 이제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왔다. 네. 결국은 저희들도 나서서 광화문에 집결하기로 그렇게 오늘 결정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고성TV는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정규 생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3회 집회부터 시작해서 1시 탄핵 저지를 위한 국민대 집회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자, 토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광화문에 모일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또 지금 한동훈 퇴진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앞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신 차리자.
과거에 김종필 총장이 계실 때 그 당시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위화 이존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화합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이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당 내부의 이 혼란한 상황은 결국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폐 중에 적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상향의 자유우파가 그런 일에 함께 나서서 화합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대한민국의 애국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겠습니까? 이 범죄자들이 나서서 범죄자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본인들이 지도자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누가 꿈을 꾸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당은 공천에 대한 혁신 반드시 이루어 갖고 그런 것들이 당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의 본질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탄핵을 결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았으면 됐잖아요. 쪽팔리게 2번 달면 뭐하고 쪽팔리게 3번 달면 뭐 할 겁니까? 그럴 것보다 당당하게 한 번을 다십시오. 그리고 제가 탄핵의 길이 어쩔 수 없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8분 중에서 혹은 그 이상의 분들 중에서 마음을 돌리고, 그래 내가 이거 국민이 달아준 배지 나라 망하는 데 쓰지는 말자라는 생각 가져주시고 탄핵 소추조차도 안 되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슴에 단 배지 꼭 그 무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요 진짜 6g짜리 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슴에 달린 배지 결코 물리적인 6g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지역구 국민들이 찍어주신 그 무게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탄핵 소추하면요 그거 꽃놀이패지고 좋아할 사람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댓글에 광화문 나오시려면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엄청 추워요. 그리고 잠시 왔다가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탄핵 표결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한 7, 8시간 정도는 광화문을 지켜야 된다는 각오로 따뜻하게 챙겨서 나오시라는 댓글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박사님. 근데 네. 오늘 그래도 그 와중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가 와갖고 조국이? 조국이가 기쁨을 줄 때가 있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기쁜 날은 그냥 그나마 위안되는 날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고 왔는데 며칠 있으면은 이재명이도 기쁨을 한번.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다음은 네. 너다. 이 조국이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 조국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 앞담화로 바꿔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의도 뒷담화, 오늘까지는 여의도 뒷담화였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